김성환의 시사야.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신라 고분에서 금동관과 금동 신발을 비롯한 다채로운 장신구들이 한꺼번에 발굴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덤의 주인공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은동으로 치장한 모습으로 발견됐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무덤의 주인공이 키가 170cm가 넘는 장신의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흔적의 역사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규환 경향신문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흔적의 역사 네. 점점 청취자분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저희 청취자 그런가요? 정미수님께서 오늘은 또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 주실 건지요. 역사여행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미리부터요 문자를 주셨어요. 황남동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금 그 경주 황남동에 있는 네. 1500년 전 신라 고분, 정확하게 어떤 고분입니까? 경주 가보셨죠? 그래서 네, 그 가봤죠. 왕과 왕족 그다음에 귀족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 대릉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대릉원 구역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황남동 120-2호 고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왜 이렇게 120-2호 이런 식으로밖에 안 부르는 건지. 왜냐하면 예. 우리 금관총 무슨 총 이렇게 또 이름을 따로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제 그 유적 조사 사업을 하면서 예. 경주의 고분에게 일련 번호를 붙였는데 무덤 주인공이 사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번호를 붙였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발굴 결과 고분의 성격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98호의 경우는 황남대총, 125호 경우는 봉황대, 126호는 식리총, 127호는 금령총, 128호는 금관총, 129호는 서봉총,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155호는 천마총,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죠. 아, 그럼 무덤의 주인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무덤은 별로 아마 거의 없군요. 신라 무덤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이나 특성들을 예. 보고 우리가 뭐 금관총이다, 그렇습니다. 무슨 예. 총이다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군요. 예. 근데 그러면 황남동 120-2호. 예. 2호는 이게 뭘 또 의미하는 사실 거예요? 이 고분이 세기로 그 세기의 무덤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큰 무덤인 120호의 봉분을 파서 예. 순차적으로 작은 고분 2기를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고분 2기를 -1, -2로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 아마 가장 지체 높은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120호분을 만들고 그 후에 이제 뭐 작은 고분을 순차적으로 조성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럼 큰 고분에 딸린 작은 고분이다. 그렇습니다. 120호분의 경우는 매장 주체부의 길이가 한 12m 정도 됩니다. 네. 근데 -1, -2호는 그보다 반 정도인 6m에서 7m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제일 큰 고분은 아무래도 지체 높으신 분들. 네. 그러면은 그 옆에 조그만하게 고분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그분을 모시던 사람이나 뭐 이런 분이 네. 돌아가신 다음에 안치되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호화롭게 치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난 5월 말에 이 고분을 최초 발굴하면서 그때 그 발굴 성과가 한번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금동 신발이 나왔다고 해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그 당시에 책임조사원, 그 발굴을 책임진 책임조사원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뭐라 하냐면 무덤 주인공이 누워있는 곳에서 금동 신발이 발치 쪽에서 출토가 되었는데 머리 부근 쪽을 보면은 뭔가 금동으로 만든 장식품들이 노출되고 있더라. 아직 파진 않았지만. 근데 아마 금동관이 아닐까 뭐 이런 그 추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그 높은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네요. 그래서 뭐 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장마가 또 길었잖아요. 그래서 네. 발굴이 지연됐다가 8월 중에 이제 8월 중순 이후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발굴을 재개해 보니까 역시 금동관이더라. 그리고 그거는 시작에 불과했더라. 왜냐하면 차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판해 보니까 예. 무덤 주인공이 온몸에 걸쳤거나 들고 있었던 유품들 세트가 고스란히 노출이 됐는데 금동관이라든가 금동 신발은 물론이고 금 드리겔에서 장식품이라든가 금 귀걸이와 같은 금, 그다음에 금동 제품, 그다음에 금은장도가 있고 그다음에 은 허리띠, 은 팔찌, 은 반지 등에서 은재 유물들 이 뭐 이게 피장자가 착장한 상태 그대로 출토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거의
그 보석으로 금운동으로 다 그냥 다 치장한 사람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우리가 돌무지 덧날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적석 목곽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사실 4세기에서 6세기에 유행되고 사라진 그런 무덤 조성 방식인데 이 무덤은 사실 도굴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판에로 가면 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 주인공의 착장품이 그런 풀세트로 출토된 것은 1973년에서 75년에 발굴됐던 황남대총 발굴 이후에 45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 주인공이 누군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적성목각본 말씀하셨지만 그럼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 목관 놓고 그 위에 이렇게 돌을 쌓아서 돌하고 만들었다. 흙을 엄청나게 높이 쌓는 거죠. 아, 그럼 위에서 파면 그 밑에 있는 그 목각이나 관은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 썩으니까 확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유물을 발굴하는 조사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45년 만이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행운일 수도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유물복이라고 하는데요. 고고학자로서 이런 행운을 거의 사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다는 거고 우리가 그 고고학계의 태도라고 하는 김원용 박사가 있거든요. 서울대 고고학과를 만드신 분인데 이분도 늘 발굴운이 없어하고 한탄을 했다 그래요. 자기는 발굴운이 없다고. 그러다가 1971년에 무령왕릉 발굴로 한을 풀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고분을 발굴하는 건 평생 있을까 말까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다. 한 번도 있을까 말까 없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되게 흥분했을 것 같은데 이 무덤 주인공 사실 인골이 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인골은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이제 인골의 흔적이 혹시 금동 신발 안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이제 정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유물이 놓인 양상으로 봐서 이 무덤의 주인공은 동쪽을 향하고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른 신라거분 피장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뜨는 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묻히는 것이 신라인의 장례 풍습이 아니었나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고대인들도 해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외감 같은 것들을 가졌을 테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제 금동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지난 5월에 머리맡에서 이제 금동관의 흔적이 이제 노출됐다고 했는데 역시 파보니까 금동관의 장식이더라라는 거고 이 금동관은 금제 장식이 한 쌍이 붙은 금동관이었고 금동관 안쪽에는 T자형 맞새김 장식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그걸 뭐냐면 우오 이렇게 해갖고 우오식으로 그다음에 아어 형식으로 이렇게 장식이 계속 이어진 금동관이 판이 따로 보였는데 그리고 이제 이 금동관이 노출된 모습이 굉장히 특이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특이해요? 보통 이제 금동관이면 머리에 쓰는 거 아닌가요? 보통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이게 금동관이 둥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 써야 되니까. 펴가지고 평평하게 펴서 얼굴에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가린 형태였다라는 거고 이거는 예전에 출토됐던 금관이라든지 금동관과는 다르다. 예를 들자면 천마총 금관의 경우는 두개골 사이즈에 이렇게 맞춰서 못으로 고정한 다음에 피장자의 머리 전체에 씌우는 형태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금동관을 눌러서 접어서 얼굴을 덮은 형태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건 관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건 마스크처럼 얼굴을 덮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데스마스크가 아니었나라는 농담도 주고받고 아마 생전에 쓰고 다녔던 금동관을 고이 접어서 피장자의 얼굴에 덮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고 또 이 금동관 이 장식을 보아다 굉장히 특이한데 이 관태 여러 개의 거꾸로 된 하트 모양 구멍을 이 끌이나 망치로 뚫어서 장식한 흔적이 보이고 역하트 모양 이거는 6세기 초 무덤에서는 처음 보는 그런 장식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지금 하트 모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하트 모양이에요? 예, 거꾸로 된 하트 모양 형식으로 이제 돼 있어요. 그 시대에도 하트가 있었나? 우리가 그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이게 하트를 우리가 이제 심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심장이죠. 그거 원래 저희 상형 문자에 보면은 심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뭔가 이렇게 하트 문양 같은 게 있긴 뭐 있었을 것 같긴 있는 거죠. 그거야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제 장식이나 이런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장이 돼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동관이 머리에 있으니까 그 아래는 이게 뭔가 귀 쪽이니까
이 귀걸이. 귀걸이, 붉은 귀걸이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아래는 또 이렇게 그 가슴걸이가 있는데 그것이 남색 유리구슬로 됐고요. 그건 4개 열로 돼 있다는 거고 또 그 아래에는 띠고리 그다음에 26개의 허리띠 꾸미개 드리개로 구성된 은제 허리띠 이게 이제 허리춤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허리띠에 의미심장한 유물이 하나 매달려 있었다라는 흔적이 보이는데 그것은 바로 금과 은으로 장식한 장도였다라고 합니다. 칼요? 그렇습니다. 은장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이게 은으로 만든 뭐 케이스가 있고 금실로 감싼 칼집 안에 칼을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은장도는 아니고 뭐 금은장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허리띠 양 끝에는 4점이 묶음을 이룬 은팔찌도 발견이 됐고요. 오른쪽 팔찌 표면을 보면은 크기가 한 1mm 가량 정도 되는 초소형 황색 유리구슬이 500점 넘게 출토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500개면은 거의 뭐 굉장한 그 당시에 이제 유리구슬을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정도로 갖고 있을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0.3mm 예술 그렇게 뭐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1mm 정도면 어떻게 보면 그냥 껌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많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500개나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한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무덤 주인공이 뭐 신라 시대 명품적 아니야 뭐 이런 그런 추측 그다음에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이 나타났어 하고 이런 우스갯소리가 이제 나왔는데요. 네. 그리고 은반지가 이제 오른손에서 5점 왼손에서 1점이 확인이 됐는데 발굴단 이야기로는 이거 왼손에서는 4점도 나올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왜요? 여기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손에 5점이 나왔으면 오른손가락에 다 꼈다라는 건데 왼손에 1점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4점에도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4손가락이 꼈을 것이다 더. 그러니까 아마도 10손가락에 모두 반지 하나씩을 끼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왼손에서도 5점이 나야 정상이니까 1점이 나왔으니까 4점이 더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 1973년에 발굴된 천마총 주인공도 역시 각 손가락마다 반지를 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 지금 굉장히 지체 높은 당시 귀족이나 왕족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앞서 이제 키가 170cm고 여성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조사단에서 키를 좀 짐작하려면 좀 상식적인 방법이 없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금동관의 중앙부 머리가 이제 끝이 거기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금동 신발의 발뒤꿈치 거기 있었을 것이다. 발까지 그러니까 그 위치로 사이에 길이를 재어봤더니 176cm 정도 가량 됐다는 거거든요. 그걸로 미뤄봤을 때 이 무덤 주인공의 신장은 최소한 그래도 170cm 정도 내외가 아니냐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거의 1300년? 1500년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 전에 키가 지금 170cm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장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더군다나 여성의 키가 이 정도라고 하면 근데 여성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사실 학자들이 옛 고분을 발굴할 때 그 무덤의 주인공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출토유물 중에서 큰 칼, 그러니까 대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차고 있으면 남성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은장도 같은 거 이거는 여성으로 판단한다라는 거고 귀걸이 중에서도 굵은 귀걸이가 나온다면 여성이고 가는 귀걸이가 나온다면 남성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을 뽑을 때 그 사용되는 방추차가 있잖아요. 가락바퀴라고 하는데 이것이 출토되면 당연히 여성 쪽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다면 청동 다리미가 나올 경우에는 예전에는 여성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고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자료가 이렇게 누적이 돼 있어요. 이렇게 판단할 만큼. 그럼요.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이 신라 고분이라는 데 보면은 아주 세세하게 그 편년이 돼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발굴 사례를 종합한 결과 일반화시키는 거고요. 아까 이 금은장도가 발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주인공이 허리띠에 매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장도 이거는 백제 모령왕릉 왕비 곁에서도 출토된 예가 있거든요. 만약에 금은장도가 아니라 큰 칼을 찾다면 무덤 주인공은 남성으로 보는 게 뭐 현명한 판단이겠죠. 또 다른 근거는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귀걸이 우리 요즘 말하면 귀걸이 나오면 뭐 이런 모양은 여성들이 주로 한 거야 이렇게 판단할 텐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굵은 귀걸이 태환 이식이라고 우리가 어려운 말을 하는데 이거는 굵은 귀걸이는 여성이 끼고 있는 거다라는 증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장품을 묻은 곳에서 청동다리미가 또 나왔어요. 이번에. 그리고 그 방추차까지 2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출토 양상을 종합할 때 황남동 120-2호분의 주인공은 여성이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 무게를 두는 거죠. 네, 아무래도 키가 170cm 이 장신이라고 네. 하는 게 마음에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170cm의 여성이라고 하기에 그래서 계속 조사단한테 물어봤습니까? 진짜냐? 제대로 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뭐 조사단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인골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유물을 피장자가 직접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걸 가정하면서 신장을 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물의 위치라든지 부장 상태 이런 걸 좀 더 파악을 해서 그 피장자의 신상 명세 이런 것들을 와 같은 자세한 정보를 밝혀내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청취자 이수정님께서 그 시절에 여자가 170cm라면 굉장히 크군요. 여장군이었을까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분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는 그렇죠. 거죠. 당시에도 뭐 키 큰 여성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있잖아요. 그 여성이 금동관을 썼겠냐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선입견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신라 시대에는 여성 임금이 3분이나 되잖아요. 예, 현덕령, 그렇죠. 진덕령, 진성령이 있고 뭐 미실이라는 분도 있고. 네네. 그리고 사실 돌무지 덧날 무덤 시대가 5세기, 6세기라면 그 당시에는 여성 임금의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여성의 신분은 높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시대 금관 이건 남성의 전유물은 아니었거든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피장자의 신분을 네. 그럼 왕족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왕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귀족 정도로 최상위 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근데 거고. 금동관은 아무나 못 썼을 것 같은데. 금동관 못 썼죠. 못 쓰지만 이 위치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황남대청 120호분의 위치가 예. 대릉원에서 가장 남쪽이거든요. 그거는 북서쪽에 있는 황남대청이라든가 서봉청이라든가 이 왕족이나 진짜 그 이 왕의 무덤, 왕비의 무덤이 있는 곳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이 구분이 좀. 네, 그래서 아마 좀 지체가 좀 그 정도는 아닌 분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최상위 귀족 정도 되는 분이 아닌가라는 이제 뭐 추정이 가능한 거죠. 이거 흥미롭네요. 그 경주 가시는 분들은 네. 이런 위치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셔도 괜찮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서봉청 북분, 이 서봉청이나 황남대청 이거는 뭐 이 크기가 직경이 평균 40에서 60cm, 60m에다가 황남대청 12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이런 이게 있는데 네네. 우리 이제 황남동 120호 여기는 직경이 한 23에서 26m 정도 되는 중형급 고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번에 발견된 금동관이 발견된 다시 2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20호분에 또 딸린 고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신라가 거란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근데 흉노 쪽하고도 연결된다 그러죠. 북방 쪽하고 연결된다 그러죠. 근데 그 뭐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무덤의 주인공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추정을 해야 할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국왕의 직계는 아닐 것이다. 무덤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봐도 그러나 금동관을 다시 2호분인데도 불구하고 120호도 아니고 120 다시 2호인데도 불구하고 금동관을 차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체는 높았다. 그래서 최상위 국왕과 혈족 관계를 맺고 있던 최상위급 귀족과 그 일가족이 시차를 두고 묻혔을 가능성이 짙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봐야죠. 그럼 120호는요? 120호는 그러면은 남편이거나 아니면 친척 관계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120호분이 더 크니까 꼭 남자일 가능성? 근데 그것도 선입견이에요. 그것도 선입견인가요? 왜냐하면 여성이 더 지체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아직 판단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120호분을 발굴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한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발굴 성과 공개하는 방식이 매우 특이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재유행 때문에 현장 공개를 안 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는데요.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온라인 설명회를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전문가 발굴단에서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런
그런 진보시키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개하는 장면을 일반에 이렇게 공개해도 좋겠네요. 굉장히 좋은 생중계해도. 사례가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코로나19가 또 이런 변화를 그 문화 계에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댓글도 남기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